세상에, 여기 아기가 있어. 새벽 2시 지영은 포장마차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응애응애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통 옆 낡은 박스 안에 갓난아기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겨울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입술은 파랗고 얼음장 같은 작은 손은 은반지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딸을 잃은 지영. 아기를 보는 순간 떠나보낸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영은 망설이지 않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장 떡볶이 장사가 화장실에서 주운 아이를 온 마음 다해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3살에 거스름 돈을 척척 계산하고 5살엔 손님 늘리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영특한 아이. 18년 후 그 아이는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식 단상에 섭니다. 하지만 그날 18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평화롭던 두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박스 속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은반지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스 안에는 얇은 담요와 함께 작은 쪽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지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포장마차로 뛰어갔습니다. 연탄불을 지피자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파란 입술도 조금씩 색을 되찾았습니다. 아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마음속에서 6개월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 남편 이준호 35세와 딸 이서진 5세는 현장에서 숨졌다는 그 말.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널 2번 떠나보낼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아기를 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지영아. 이 아이는 누구야?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척 아이예요. 잠깐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할머니는 아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예쁘게 생겼네. 근데 지영아,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분유 한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라도 쓰렴. 우리 손주 먹던 건데 남은 거야.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씩 기저귀와 분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영은 그들의 따뜻함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지영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준. 강한 민족의 준수한 아이가 되렴. 지영은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은반지는 조심스럽게 실에 꿰어 민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한자로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반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원하다는 뜻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일까? 쪽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민준의 엄마가 돌아오면
이 쪽지와 반지가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엄마가 나타난다면 민준을 보내야 할까? 지영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지영의 하루는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포장마차 준비를 하고 민준에게 분유를 먹이고 낮에는 장사를 하며 업은 민준을 돌봤습니다. 밤 10시에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민준을 씻기고 재우고 그제야 지영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서진이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민준을 재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누구일까? 너의 엄마는 왜 널 여기 두고 간 걸까? 민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은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첫 돌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시장 사람들을 모아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벌써 돌이에요. 다들 축하해 주세요. 떡집 할머니가 백설기를 가져왔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사과와 배를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반찬 가게 아줌마는 잡채를 만들어 왔고 순대집 할아버지는 족발을 삶아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차려진 돌잔이 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안고 돌잡이를 시켰습니다. 상 위에는 실, 연필, 돈, 책, 마이크, 청진기, 그리고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계산기를 집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이 아이 돈 많이 벌겠네. 지영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 2돌을 지나 3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6,000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지영은 바쁜 마음에 1,000원짜리 3장만 거슬러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틀렸어. 지영은 놀라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뭐가 틀렸어? 4,000원 줘야 하는데 엄마는 3,000원밖에 안 줬어. 1,000원 더 줘야 해. 손님도 지영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10,000원에서 6,000원을 빼면 4,000원.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님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줌마, 이 아이 정말 똑똑하네요. 3살인데 벌써 계산을 해요? 지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1,000원을 더 건네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날 이후 민준은 포장마차 옆에서 지영의 계산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거스름돈을 계산한다니.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고 자연스럽게 지영의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지영아, 이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천재 아니야?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재까진 아니고 그냥 숫자를 좋아하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민준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버린 걸까? 그리고 정말 다시 찾으러 올까? 민준이 5살이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지영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손님이 줄었어?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 무슨 아이디어? 여름에는 차가운 게 땡기잖아. 우리 떡볶이 위에 얼음 올려서 팔면 어때? 이름은 얼음떡볶이. 지영은 웃었습니다. 민준아, 떡볶이는 뜨거워야 맛있는 거야. 아니야. 여름에는 차가운 게 더 맛있어. 사람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리고 가격도 500원 올리면 돼. 지영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민주는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반신반의하며 얼음 떡볶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떡볶이를 식힌 뒤 얼음을 올리고 오이와 삶은 계란을 곁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여름에 딱 좋은데요. 시원하고 맛있네요. 새로운 메뉴 또 만들어주세요. 그날부터 얼음떡볶이는 여름 시즌 히트 메뉴가 되었고 지영의 매출은 2배로 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민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똑똑하네. 나중에 크면 대학 교수 하겠어. 지영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건 분명 특별한 집안 출신이라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민준을 보내야 할까? 밤마다 지영은 민준을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 민준의 목에는 여전히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의 글자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끔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다시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왜 5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는 엄마랑 안 닮았대. 그래서 궁금해졌어. 지영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닮았든 안 닮았든 엄마는 엄마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엄마 사랑해.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준은 7살이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지영은 민준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정장을 입고 왔지만 지영은 깨끗하게 다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민준은 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입학식이 끝나고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계세요? 지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지영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입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특히 수학 문제를 푸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혹시 영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서 놀면서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 지영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학교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나한테 수학 문제 풀라고 했는데 다 맞췄어. 지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똑똑하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특별한 아이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은반지에 숨겨진 비밀, 쪽지에 담긴 간절한 부탁, 그리고 민준의 진짜 정체. 지영은 그날 밤 서랍을 열어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쪽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준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정말 민준을 버린 걸까? 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언젠가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 민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 특별한 시험지를 줄 건데 한번 풀어볼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준 시험지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였습니다. 민준은 10분 만에 모두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워하며 다시 5학년 문제를 줬습니다. 민준은 그것도 거뜬히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를 영재교육원에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걱정 마세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 뒤 지영은 민준을 데리고 영재교육원 입학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정장을 입은 부모들과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풀면 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안 긴장돼. 재밌을 것 같아. 시험이 끝나고 2주 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민준은 전체 지원자 300명 중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축하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지영아,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떡집 할머니가 떡을 한 알음 안겨줬습니다. 지영은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혹시 진짜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까? 영재교육원에서 민준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8살이 된 민준은 중학교 수학을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고 9살에는 전국 초등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습니다. 경시대회 날 지영은 포장마차 문을 닫고 민준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 강당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아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준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민준은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를 키워주신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객석에서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남자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입니다.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민준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합니다.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준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지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포장마차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민준은 지영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특별한 집안 출신일 거야.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낳은 부모는 분명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렇다면 왜 이 아이를 버린 걸까?
정말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했는데 왜 1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걸까? 민준이 12살이 되었을 때 중학교 조기 입학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영재교육원 원장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를 중학교에 조기 입학시키는 게 어떨까요? 이 아이는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영은 고민했습니다. 원장님, 민준이가 또래 친구들과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줘야 합니다. 지영은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빨리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 지영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민준은 12살에 중학교에 입학했고 15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민준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민준의 학비를 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준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공부를 하다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애들보다 똑똑한 걸까?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민준아, 그건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엄마. 나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다 이해가 돼. 다른 애들은 10번 공부해야 이해하는 걸 나는 한 번에 이해해. 이게 이상하지 않아?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가끔 궁금해.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나를 낳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나는 알고 있어.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는 거.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언제부터 알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랑 나는 전혀 안 닮았잖아. 그리고 엄마는 수학을 못하는데 나는 너무 잘하잖아. 친구들도 그러더라. 너는 입양된 거 아니냐고. 지영은 민준을 마주 앉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내가 생후 2달쯤 됐을 때 시장 화장실 앞에서 너를 발견했어. 박스 안에 담요와 쪽지가 있었고 내 손에는 은반지가 쥐어져 있었어.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반지? 지영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민준은 쪽지를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 나도 몰라. 15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나도 궁금해. 너의 엄마는 대체 어디 있을까?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한테는 엄마가 진짜 엄마야. 나를 키워준 사람이 진짜 엄마지. 나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혼자 방에서 은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반지 안쪽의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린 걸까? 그리고 이 은반지는 무슨 의미일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준은 17살이 되었고 수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재교육원 선생님들은
모두 민준이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수능날 지영은 민준과 함께 시험장에 갔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풀면 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잘할 수 있어. 시험이 끝나고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준은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축하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서울대 간다. 지영은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혹시 진짜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까? 서울대 입학이 확정되고 입학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5년 2월, 지영은 민준과 함께 서울대 입학식에 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경영학과 수석 입학자로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전날 밤 민준은 은반지를 목에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이거 하고 갈 거야. 지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나를 낳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잘 자랐다고.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보고 있다면 이 반지를 보고 나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 지영은 불안했습니다. 민준아, 그러면 혹시 엄마 괜찮아? 설령 그 사람들이 나타나도 나는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내 진짜 엄마니까. 지영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내일 입학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누군가 나타날까? 다음 날 아침 지영과 민준은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신입생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객석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수석 입학자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목에는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된 강민준입니다. 그 순간 객석 앞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민준의 목에 걸린 은반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단상에서 멈춰서서 쓰러진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18년간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입학식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소감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가 왜 쓰러진 걸까? 나를 보고 쓰러진 것 같았어. 지영도 불안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학식이 끝나고 지영과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민준 학생 보호자이십니까? 지영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대현 교수님의 조교입니다. 교수님께서 병원에서 깨어나셨는데 민준 학생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지영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가보자. 궁금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대현 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준과 지영이 병실에 들어서자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가 강민준 학생인가? 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목에 걸린 그 반지 어디서 난 건가? 민준은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나? 민준은 반지를 풀어 교수에게 건넸습니다. 교수는 반지를 손에 쥐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흐느꼈습니다. 이건 내 딸의 반지야. 지영과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내 딸 서은영이 실종됐네. 그때 딸은 이 반지를 끼고 있었어. 은영이의 20살 생일에 내가 선물한 거였지. 영원하라는 뜻으로 자를 새겨줬어. 내 딸이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딸의? 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일 가능성이 있네. 하지만 나는 은영이가 임신했는지도 몰랐어.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 하네. 지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18년간 두려워했던 그 순간,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20년 전 결혼을 했네. 남편은 박준석이라는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하지만 결혼 후 몇 번 집에 왔을 때 은영이 얼굴에 멍이 있었어. 내가 물어봐도 그냥 넘어졌다고만 했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오지 않았지. 나는 사위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은영이가 집을 나갔다고만 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지.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스스로 가출한 거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어. 나는 혼자 은영이를 찾아다녔지. 1년, 2년, 10년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 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따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다만 내 딸이 자네를 낳았다면, 그리고 이 반지를 자네에게 남겼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민주는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발견됐을 때 함께 있던 쪽지예요.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교수는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은영이 필체 같은데. 은영이가 자네를 지키려고 어딘가에 숨긴 거야.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지만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과 서대현 교수는 99.9% 일치했습니다. 민준은 서은영의 아들이었고 서대현 교수의 친손자였습니다. 교수는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손자야, 할아버지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은영이가 너를 남겨준 거야. 민준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지영은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교수는 지영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내 손자를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민준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민준이 덕분에 살았어요. 교수는 민준과 지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교수는 은영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엄마 방이야. 20년째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방 안에는 은영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 속 여자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 자신과 닮은 미소. 이게 내 엄마구나.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 서울대 약학과를 나왔지. 자네가 이렇게 똑똑한 건 엄마를 닮은 거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를 찾고 싶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교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20년 동안 은영이를 찾았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 하지만 이제 자네가 나타났잖아. 자네가 발견된 곳, 이 반지, 쪽지. 이 모든 게 단서야. 함께 찾아보자. 은영이가 자네를 어디에 두고 간 건지,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지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랑 살 거야.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응. 할아버지는 내 진짜 할아버지지만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나를 18년 동안 키운 건 엄마잖아. 그리고 나는 엄마를 떠날 수 없어. 지영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서은영을 찾고 박준석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대현 교수와 민준, 그리고 지영은 함께 모였습니다. 교수의 서재에는 20년 전 은영의 실종 사건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교수가 직접 작성한 메모들. 민주는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실종된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2005년 7월 15일이야. 그날 은영이가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끊겼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부부 싸움 후에 집을 나갔다고만 하더라고. 민주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발견된 날은 2005년 12월 7일 새벽이에요. 그러면 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5개월 차이야. 은영이가 실종된 지 5개월 뒤에 자네가 발견된 거지.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은영 씨가 그 5개월 동안 어딘가에 숨어서 아기를 낳고 키웠다는 건가요? 민주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발견된 곳이 정확히 어디였어?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근처 공용 화장실 앞이었어. 그 뒤쪽에 쪽방촌이 있었는데, 쪽방촌.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가봐야 해요. 혹시 그때 엄마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20년이 지났지만 혹시 모르니까. 세 사람은 남대문 시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쪽방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 민주는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발견된 곳이 정확히 어디였어?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저 건물 뒤쪽 화장실 앞이었어. 민주는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옆에는 낡은 쪽방 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건물 입구를 살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지. 왜?
20년 전 12월에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온 젊은 여자 같은 거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년 전이라 갓난아기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12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그때 있었어. 갓난아기 안고 온 젊은 여자. 기억나네. 여기 쪽방촌에 갓난아기 안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기억에 남았지.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젊고 예뻤어. 근데 되게 지쳐 보였어. 얼굴도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그리고 뺨에 멍 같은 게 있었어. 교수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데? 근데 20년 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비슷해. 서대현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이가 여기 있었구나. 민주는 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여자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기가 엄청 울어댔어. 밤낮으로 울어대니까 다른 방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했지. 나도 그래서 기억나는 거야.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 여자랑 말다툼하는 소리였어. 민주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뭐라고 소리치고 여자는 울면서 뭐라고 하고 그러더니 계단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 두 사람이 함께 나간 것 같았어. 아기는요? 아기 울음소리는 그 전까지 계속 들렸는데 남자가 온 이후로는 안 들렸어. 나는 여자가 아기 안고 나간 줄 알았지.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기는 화장실 앞 박스에 있었어요. 제가 다음날 새벽에 발견했거든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럼 그 여자가 아기를 거기에 두고 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그때 그 아기였어요.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너는 그때 그 아기였구나. 그래서 살았어? 민주는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저를 발견하고 키워주셨어요. 할머니는 지영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운 분이네. 그 추운 겨울에 아기를 구해주다니. 교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남자 얼굴 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봤어. 무서워서 방문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 근데 차 소리는 들었어. 밖에 차가 있었던 것 같아. 민주는 메모했습니다. 차 소리, 남자 목소리, 말다툼.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묵어간 사람들 기록 같은 거 남아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경찰이 가끔 확인하러 와서 적어뒀거든. 잠깐만. 할머니는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노트를 넘기더니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다. 2005년 12월 5일 2층 7호실 박은영 3만 원.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은영? 엄마 이름은 서은영인데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신분을 숨기려고 다른 성을 쓴 것 같아. 민주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날 밤 여기 있었다는 증거.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못 봤어. 다음날 방에 가봤는데 비어 있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여기 숨기고 그 남자랑 어딘가로 간 거예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은영 씨가 민준이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아, 너는 엄마가 됐구나. 아기를 지키려고. 세 사람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저를 화장실 앞에 숨기고 쪽지와 반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왔을 때 아기가 없다고 속인 거예요. 남자는 아기를 찾으려고 엄마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겠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자네를 지키려고 자신이 희생양이 된 거야.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주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요. 엄마가 그날 밤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민주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엄마가 다녔던 병원 기록 같은 거 있어요? 글쎄, 결혼 전까지는 우리 집 근처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에 가봐요. 혹시 2005년 7월 이후에 엄마가 진료받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신하면 산전 검진을 받아야 하잖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기록이라 쉽지 않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 엄마를 찾고 있어요. 20년 전에 실종되셨는데 혹시 진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직원은 한참을 컴퓨터를 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네요. 서은영 씨, 2005년 10월 12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0월 12일이요? 무슨 진료였어요? 출산 전 검진이었네요. 임신 37주 차였고 민주는 계산했습니다. 그럼 10월 말쯤 저를 낳았다는 거네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후에 진료 기록은 없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민주는 메모했습니다. 엄마는 10월 12일까지는 병원에 다녔어요. 그 후 10월 말에 저를 낳았고 12월 5일까지 저와 함께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12월 5일 밤 누군가 나타났고 지영이 말했습니다. 은영 씨는 한 달 반 동안 갓난아기를 안고 혼자 버텼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남편 이름이 박준석이라고 하셨죠? 그래. 민주는 검색창에 박준석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박준석.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맞아요? 교수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 은영이 남편이야.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구나. 지영이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면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대항해요? 민주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2010년에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네요. 그 전에는 사업가였고 재산도 많고 인맥도 넓은 사람이에요. 민주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첫째, 쪽방촌 숙박 기록. 엄마가 12월 5일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 둘째, 할머니 목격 증언. 그날 밤 남자가 찾아와서 말다툼했다는 증언. 셋째, 병원 산전 진료 기록. 엄마가 10월까지 병원을 다녔다는 증거. 넷째, 이 반지와 쪽지.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남긴 것들. 그리고 다섯째,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모은 실종 사건 자료들. 교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박준석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야 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위험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엄마 괜찮아요.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할 거예요. 만약 자백한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어떨까? 증거를 가지고 가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20년 전 일이에요. 게다가 상대는 국회의원이에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까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했는지. 그리고 만약 자백을 받아낸다면 그때 경찰에 가는 거예요. 교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나도 같이 갈 거야. 자네 혼자 보낼 수 없어. 다음 날 민준과 서대현 교수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민준아, 조심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두 사람은 박준석 의원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원님은 바쁘셔서 민준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은영 씨 관련해서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5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비서는 명함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과 교수는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은영이라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목에 걸린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시죠? 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석은 반지를 보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서대현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교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이군. 자네가 내 딸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밝혀질 거야. 박준석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은영이는 스스로 집을 나갔고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서은영의 아들이에요. 20년 전 12월 7일 새벽 남대문 시장 화장실 앞에서 발견된 아기요. 박준석은 민준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니 은영이가 아이를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자네가 찾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야. 은영이는 이 아이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 민주는 주머니의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밤 당신은 남대문 시장 쪽방촌에 갔죠.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쪽방촌 숙박 기록, 목격자 증언, 병원 기록. 엄마는 당신한테서 도망쳐서 5개월 동안 혼자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저를 낳았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준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은영이를 찾았소. 하지만 은영이는 집으로 가길 거부했소. 우리는 싸웠고 나는 화가 나서 손을 들었소. 은영이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소. 한강 쪽으로.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은영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소. 나는 내려가 봤지만 은영이는 움직이지 않았소.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소. 민주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도망쳤다고요? 교수는 박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 민준이 교수를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요. 민주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대화는 다 녹음됐어요. 이제 경찰에 갈 거예요. 박준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감옥에서 하세요. 경찰이 도착했고 박준석은 체포되었습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준석은 폭행 및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주는 교수 지영과 함께 한강으로 갔습니다. 서은영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 민주는 꽃다발을 강물에 띄웠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죠. 평생 잊지 않을게요. 교수는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내 아들이 진실을 밝혀줬어. 자랑스럽다.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 씨,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당신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 검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영도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민준은 여전히 목에 은반지를 걸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로스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도, 첫 재판을 앞둔 날도 민주는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민주는 평일에는 강남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며 공부했고 주말이면 시장 근처 지영의 집으로 가서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교수는 은영의 사진을 식탁에 놓았고 민주는 그 앞에 떡볶이 한 접시를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함께 있어요. 매년 12월 7일이 되면 세 사람은 남대문 시장 화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발견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민주는 꽃 한 송이를 그곳에 놓았습니다. 엄마, 올해도 잘 지냈어요. 지영은 떡볶이 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은영 씨,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어요. 교수는 조용히 딸을 떠올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임용식 날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은반지를 목에 걸었습니다. 교수와 지영이 함께 임용식장에 갔습니다. 임용식이 끝나고 민주는 두 사람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제가 해냈어요.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아, 내 아들이 검사가 됐어. 지영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시장 포장마차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이제 바빠질 거예요. 그래도 주말엔 꼭 올게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그래,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은영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야. 멋지게 살아라. 민주는 목에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약속할게요. 저는 평생 이 반지를 걸고 다닐 거예요.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있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18년 전 겨울, 시장 화장실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기는 정의를 지키는 검사가 되었고,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주는 평생 은반지를 목에 걸고 엄마를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7일 세 사람은 그곳에 모여 조용히 서은영을 기억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이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